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론텐 김광상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며칠 전의 일입니다만 역사적인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기만 하죠. 여하튼 이렇게 탄핵이 마무리되면서 전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5월 9일로 선거일까지 확정된 가운데 그동안 대선 때마다 방향타 역할을 해온 호남의 표심의 움직임도 안팎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른바 포스트 탄핵 전국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상황과 그리고 호남 민심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죠. 김경진 국회의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자, 김종익 휴먼 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익입니다. 네. 자,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교수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서들 급하게 또 국회는 바쁘고 그럴 텐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정사상 최초 경험해보지 못한 일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탄핵의 흥분이 좀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를 조금씩 고쉬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헌재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결되면서 이를 추진해왔던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인 승리라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 파면 선고 각 정당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의원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6개월 이상 굉장히 많은 마음앓이를 하셨고 고생을 하셨고요. 네. 또 헌재에도 이런저런 많은 압력이 갔을 겁니다. 근데 꿋꿋이 이겨내신 헌재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하겠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았던 그리고 지난 4년간 행정부 수반으로 일해왔던 대통령이 결국은 여러 가지 범죄적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그건 비극이지만 거꾸로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절차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을 총칼이 드러나지 않고 말 그대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인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모범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는 시민의 승리고 우리 국민의 승리고 헌법 시스템의 승리다. 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한없이 창피했다가 저 국제적으로 그나마 조금 그래도 네. 자부심을 갖게 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한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또 민주당에서는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보고 계신가요?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좀 무겁지요. 네.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그 수많은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는 좀 정치가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정치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 말씀 주셨지만 연인원 한 1,600만 명의 국민들께서 한 20여 차례 광화문에서 금남로에서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웅변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검찰이 대한민국은 정말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치국가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 과정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브렉시트가 그랬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당선되었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역시 새롭게 등장하고 부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그리고 우리 정치권 역시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언제 나라고 떨어질지 모를 그런 중차대한 위기 국면에 저는 처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핵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좀 더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이 그리고 정권 교체를 수임해야 될 야당이 좀 더 변하고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광장에서 항상 국민들은 승리했습니다. 네.
그 4.19가 그랬고요. 87년 6월 항쟁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도 정치권은 항상 분열하고 변하고 혁신하지 못해서 권력을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비운들을 맛봐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협력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랬던 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는데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인사 말씀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한때 상당히 그 반발이 조직화되고 거세지면서 혹시 하는 그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걸 질서 있게 탄핵을 결국 이뤄냈는데 오 교수님 보시기에 길지 않은 수십 년밖에 안 되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역사 이 과정에서 이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라는 개인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력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보수 정당의 실패, 그리고 한국의 보수 정당이 보수적 유권자 내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일 것 같고요. 헌정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의 승리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당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이런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8대 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건 보수주의의 승리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선거를 통해서 재평가받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순환 과정인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찌됐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걸 흔히 이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정치학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그렇게 반복돼서는 안 되는 정치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번 탄핵소추안 인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시사점을 줬다고 보고요. 이게 아마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지만은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이 한겨울에 많은 비용,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지금 치르면서 일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 소중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께 좀 여쭤볼까요? 그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광장으로 나가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또 탄핵을 관철시켜내고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 성공의 경험인데 처음 있는 이 성공의 경험이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번에 잠깐 또 언급해 주실까요? 예, 이번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파면 이것은 사실은 정당이 풀지 못한 숙제를 시민들이 나서서 푼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가 풀지 못한 문제를 결국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명백히 이번 파면은 국민의 승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유신이 끝난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유신의 상징만 끝이 났지 유신의 실체는 거의 그대로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볼 때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든지 권위적인 통치, 제왕적인 통치, 또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치 체제, 불균형적인 노사관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적폐로 쌓여 있는 거죠. 이것을 결국 풀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치권이 이런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엄중하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볼 때 또 하나가 있죠. 과거에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말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왜 당시 이 적폐를 풀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사실은 정경유착이 전혀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적폐는 과거의 정부, 과거의 민주정부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 새롭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새로운 정부가 그리고 새로운 권력이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바로 시민사회의 존재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파트너십이 되고 대안을 가지는 대안 세력으로서 함께 해주지 못하면 이 적폐를 풀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민주정부가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도 좀 대안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정말 국정의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비록 짧지만 어떤 것이 과연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전망인가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네. 태도를 갖는 게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뭐 민주화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했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의 어떤 현실을 숙제를 좀 명확히 하는 뭐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상황을 좀 잠깐 한마디 좀 더 이야기를 듣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 이제 박근혜 씨로 표현합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자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른바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심지어는 뭐 사저 비서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탐박이라고 표현하죠 또 영어가 참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의도는 무엇인지 뭐 이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런 자세를 계속 그 견지해 나갈 때 앞으로 정치적 파장, 전망 또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출석하겠다고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압니다만 검찰 수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검찰 출신이기도 하시는 우리 네. 김 의원님께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우선 전 수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예. 정치적인 내용 우리 또 다른 분들이 또 얘기를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예, 수사는 이미 어느 정도 완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할 때 관련된 사람을 기소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공범이다라고 표시를 했고 특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모해서 했다라고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날 21일 날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하겠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서 거의 완벽하게 수집이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조사를 한 이후에 구속을 할지 불구속을 할지 검찰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어차피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하라, 또 결정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결정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선 본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21일 날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나면 그 직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주일 후에 소환하는 거 이거 뭐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일각이 뭐 주장가 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연열 필요는 아닐 것 같다. 이미 검찰은 증거가 다 특검에서까지 완비가 돼 있다. 예. 그럼 뭐 이런 일련의 그 불복하는 자세 이걸 계속 견지해 나간다든지 뭐 이랬을 때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뭐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 나갔을 때 어떤 파장, 전망 뭐 이런 쪽은 혹시 누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소에서 인용이 될 거를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임명했던 재판관 두 분이나 있고 또 공안 검사 출신들도 있어서 뭐 4대4 혹은 5대3으로 기각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만큼 시대의 상식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유리되어서 살았던 분들인 거죠. 충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다음 이 카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농성 정치를 시작을 했다면 이제 제2의 삼성도 사저 농성 정치가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거든요. 그래서 법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20일 날 출두 요청을 했고 거기에 응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국민의 상식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특검이라도 받겠다, 헌재 출석하겠다 단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고 예고 없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간구하고 정규조 TV라는 아주 극우적인 이런 매체에 나가서 오로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성 지지층들을 격동시켜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계속 어떤 자기 정치를 활용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저 농성 정치가 상당한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해왔던 친박 세력들이 호위대처럼 지금 이렇게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전의 양면인 거죠. 공동 운명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복권되어지고 뭔가 자기의 정치적 역할들을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할 거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금 차원에서는 지지자들 격동시켜내고 인신 구속만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상식으로 보면 20일 날 출두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이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그리고 정치적 의도와 목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뭔가 정책 상황을 연출하거나 어떤 뭐 비극의 여왕이 되려고 하거나 이런 국민들의 한쪽의 일각의 동정심들을 유발시켜서 정치적 격동을 다시 한번 가시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정치에 몰두할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유감이기도 하고요. 또 다시 분열과 대립, 반목, 갈등 이런 부분들이 증폭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사절하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관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절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자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자택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을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보수 세력들에게 유리한 것일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 스트레스 지수만 높일 뿐이고 오히려 보수 정당들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보수 정치권의 재편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의 선택 나름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결코 보수 진영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뒤집어 말하면은 야당에 불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셈법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좀 앞으로 계속 된다고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민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일 5월 9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나 국민 모두 지금 사실은 준비에 또 검증에 시간이 바듯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대선이 본격적인 그야말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 뭐 탄핵 의미를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대선의 의미를 조금 한두 마디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 말씀 좀 할까요? 이번 대선은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의미라는 게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자주 나왔던 용어가 이거죠. 헌법 수호의 가치, 국익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구현하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권력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그리고 정치와 경제, 시장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또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에 대한 국가와 통치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근본적인 사실 헌법의 질문을 이번에 헌재 재판을 통해서 다 던졌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결국은 대선의 결과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답을 내는 사람들. 예, 국민 대다수는 일단 민주정부를 원할 겁니다. 권력의 교체를 원하는 거고. 그런데 정말로 정치권이 잘 봐야 되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정부만이 아닌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정부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가 이미 뚜렷하게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특정 집단에 휘둘리거나 거래하지 않는 정부, 그리고 민주정부를 뛰어넘어서 양국가를 풀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그런 대한 세력을 아마 국민들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일 동안에 국민들이 이것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광장 민주주의가 탄핵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의 조기 대선을 만드는 만큼 정당과 소위 후보자들이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정당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경선 국면에서도 중요한 잣대, 정당원이 후보를 선택을 하는 그 잣대 자체가 새로운 국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 말로만 희망의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과 그런 대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아마 국민들은 엄중하게 들여다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지원망이 됩니다. 근데 이번 대선이 조금 비극이라면 비극인 게 원래 대통령을 뽑을 때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 정책적인 비전과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어떤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이 대선인데 이번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범죄자일까 아닐까, 나쁜 짓을 할까 아닐까, 여기에 그냥 워낙 뒤었기 때문에 그 점에 초점이 좀 맞춰진 선택의 어떤 가능성들, 그 지금까지 탄핵 국면으로 왔었던 그 반작용에 따른 어떤 선택의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실은 이번 대선 국면이 조금은 좀 비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빨리 그런 부분을 좀 떨쳐버리고 이제는 두려움에서 탈피를 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이끌어갈 비전을 가진 사람이 누구고 그 비전은 무엇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시기고 그 용기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어떤 걱정이냐면 차기 정부는 인수위도 없는 정부입니다. 인수위 때 보통 한 2개월 활동해서 전망들을 잡고 이후에 이 국가 비전과 어젠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부조직법을 보통 통과를 시켜줍니다. 예. 웬만하면. 예.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장관들을 임명해서 뭔가 하자마자 좀 이렇게 이 진용을 정비해서 국민들과 소통해서 뭐 미래의 대한민국 상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들이 전부 다 상력전태 진행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선되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약적인 요건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지금 연정과 협치는 시대적 흐름인 건데 연정과 협치에 대한 어젠다, 이런 국가적 대결의 과제, 이런 부분을 합의하는 데마도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관을 임명하고 총리를 지명하고 청문을 청구시켜 나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9월부터는 또 임시국회입니다. 11월은 예산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 5월이면 내년 5월, 6월이면 지방선거예요. 만약 이 1년을 정말 이 국민적 눈높이는 한없이 높아져 있는데 대통령 권력 하나 탄핵하려고 그 1,600만 명의 모든 시민들, 5천만 국민들이 마음을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그래도 중추적으로 이끌어왔던 재벌, 검찰, 관료, 정치권, 이런 언론, 이런 이 기존 주류질 집단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 집단들 역시 상당한 정도로 혁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모았는데 정작 그렇게 국민적 열망과 개혁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는 대한민국 의회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개혁법안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쟁점법안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민적 기대와 열망은 엄청나게 높아질 텐데 지금 의회의 현실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누가 새 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의 한계라고 하는 건 명확한 상황이고, 그 다음이 지방선거. 자칫 국민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독일을 위한 총리 메르켈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1년 뒤에 곧바로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다, 이런 말씀을 좀 힘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곧바로 엄청난 숙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 이 말씀하신 거고, 또 아까 말씀 중에는 또 뭐 이번 선선을 바라보는 검증의 앵글, 이게 정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헌법적 가치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오히려 그 달라진 앵글을 재검토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헌법적 가치, 그에 대한 그걸 추구해가는 그런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당마다 지금 경선 준비가 한창이잖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간략하니 뭐 대부분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고, 그래서 민주당 상황을 좀 들어보죠. 아까 뭐 차기 정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인사들 참여율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같고요. 네. 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지지도가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발 좀 정권 교체 이루어서 과거와 같은 실수하지 말고 대청산과 대통합을 좀 동시에 이루어 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저는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대에 힘입어서 1차 국민경선인단 모집을 했는데 한 163만 명 정도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일부터 21일까지 국민경선인단 2차 모집 기간입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250만, 많게는 또 유권자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300만 정도가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정권 교체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27일 날 호남을 필두로 해서 29일 충청, 31일 영남, 그리고 4월 3일 1차 집결인 서울 수도권에서
1차 투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결선 통해서 투표. 4월 8일 날 4월 8일.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예. 뭐 국민의당은 좀 약간 좀 늦었죠. 네. 그리고 뭐 룰 가지고도 조금 티격태격하다가 잘 넘어가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일정 가지고 좀 진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까지 해서 사실상 정리됐다고 아, 그래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의 룰은 국민 참여 경선 80%, 그다음에 여론조사 20% 이렇게 예, 그건 정했고요. 정해졌고. 예, 국민 참여 경선은 말 그대로 그냥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현장에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현장에 아무나 투표할 수 있다. 예. 당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투표 일정은 지금 이제 3월 한 25일, 6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네. 늦어도 4월 4일까지 끝내고 예. 한 전국적으로 7차례 정도 지역별로 나눠서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 4월 4일 말씀하셨는데 네. 그 뭐 세월호 인양 문제,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 뭐 등등 네. 이런 걸 우려하면서 뭐 일정 갖고 좀 티격태격했는데 그게 정리됐다는 건가요? 거의? 그러니까 원래는 4월 5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세월호 인양 문제 때문에 4월 5일을 하루 땡겨서 4월 4일로 했고 네. 안철수 의원 쪽은 조금 좀 빨리 더 빨리 끝내고 하자. 이제 네. 이 본선거 준비를 조금 기간을 좀 넉넉하게 주자라는 입장이고 예. 아무래도 후발 주자인 손학규 대표 쪽에서는 조금 좀 넉넉하게 경선을 좀 가져가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가 직권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4월 4일 안으로 했고 양쪽 캠프에 그대로 하겠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으니까 아, 예. 달리 변화될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좀 반발을 한다고 그래서 좀 달라질까 했더니 그건 아닌가 보네요. 네, 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그 뭐 일반에서는 다 각 당의 유력 주자들의 대세론 뭐 이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번 가능성 뭐 어때요? 오 교수님 좀 있어 보입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보기에 대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변 건가요? 가능성. 예. 이변 가능성은 저는 뭐 커 보이지는 않고요. 예. 뭐 기동민 의원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상으로 보나 또 선거인단 모집 구성을 보나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강세가 경선 과정에서 좀 두드러질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 여론조사상에서 우세를 계속 상승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또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이나 또는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는 의견이 반영되지만 선거인단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세론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사실상 뭐 안철수 의원의 강세가 가장 뭐 두드러진 상황이고 네.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 뭐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의 우세가 있지만 이 묻지마 현장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국은 이건 동원 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한국 정당 정치를 30년 이상 뒤로 돌리는 아주 퇴행적인 경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긴 하지만 일단 국민의당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경선 방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사상 초유로 정당 사상 최초로 채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길이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우려와 기대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까 동원. 오 교수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안희정 뭐 후보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입장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당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선 경선 과정, 그러니까 이 전 때 18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 속에서 한 100만 명 이상 정도가 좀 이렇게 신청을 했었지요. 그리고 한 60%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아마 오늘까지 모은 집계를 보니까 한 17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당원들이 노력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준다면 아마 250만에 300만 명 정도의 언저리 수준에서 저는 국민 경선인단이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권교체한 열기가 높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력으로 저는 뭐 수십만 이상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움직여서 국민 경선인당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 딱 확정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광주 전남 유권자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문재인 대세론이 대단히 좀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구나는 걸 인정하시면서도 또 다른 이변과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민주당 경선이 조금 더 역동적이고 흥행성을 갖추어야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치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가 경쟁할 때 죄송스럽게도 우리 당 지지자들까지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는가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이번에 박근혜가 되는 거야, 이명박이 되는 거야 이런 관심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안희정 후보가 또 어떻게 또 이 대응하고 국민적 관심을 또 한번 이 고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번은 문재인이 되는 거야, 안희정이 되는 거야 이런 국민적 관심이 또 한 번 결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출렁거림을 통해서 역동성을 통해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알겠습니다. 수권 능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 정도에서 접고요. 이제 우리가 호남을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야권의 호남 의문은 뭐 누가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이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 혹시 호남 민심의 어떤 그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보시는 게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탄핵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이런 어떤 큰 모멘텀을 지나고 났을 이후에 호남 여론의 변화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번에 좀 오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당히 이 유동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처리가 되는 과정까지의 호남 민심은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0%였던 네. 지역이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느냐의 여부에 아마 집중이 됐던 것 집중됐었고, 같고 예. 당연히 모든 관심이 이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프레임 하에서 작동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호남이 가장 높았던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는 탄핵이 된 상태이고 이미 전 대통령이 된 상태고 다음 선택은 뭐냐? 그러면 어찌됐건 야당 정권 교체는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라고 봤을 때 어느 후보가 과연 호남의 이익과 이후의 국정의 정상화에 적절한 후보인가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유동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가장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두 개의 대안적인 야당을 놓고 호남 여론들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탄핵 국면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아마 서울광장이겠죠. 네. 그 다음은 아마 금남로가 아니었을까 예.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권력교체에 대한 열망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호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 검증하는 게 이번에 호남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다 첫 번째 경선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호남이라는 게 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특히 호남 사람들의 전략적인 투표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 주목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호남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권력은 교체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정권을 교체하기에 가까운 정당인가, 또 어느 후보가 실제로 권력을 교체하는데 가장 적임자인가, 권력 교체를 할 수 있는 것, 그 권력의 속성과 내용보다는 아마 당장의 권력을 교체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라는 그 열망으로 아마 표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호남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못난 민주당 일 잘하라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아마 이제 그런 표심보다는 아마 권력 교체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 선택, 그러면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각 당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호남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지, 우리 기동민 의원 민주당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지난 총선에서 여기 김경진 의원 포함되어 계신 국민의당에게 참패했죠. 네. 압도적인 심판이었다고 봅니다.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정권 교체 가능성들을 몰아주는 게 90% 이상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2번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한 거냐?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한 거냐? 호남인들하고 어떤 정치적 파트너십을 형성한 거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라는 정당들을 창당해서 도움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분들에게 그리고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가치에 투자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호남이 민주당의 정신적 뿌리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말로 더 이상 저는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정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호남인들에게 어떤 정치적 약속을 할 것인지 연정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눠 먹는 겁니다.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배분하고 나누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당에도 나눈 것이지만 정당 내에서 그럼 지역적으로 어떤 고려와 배려를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인사 소외되었고 지역 발전에 소외되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들을 저는 호남 사람들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추상적인 가치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새롭게 이끌 것이기 때문에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표피적인 얘기일 예. 뿐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공약. 예를 들어서 그걸로 호남 민심을 예, 공략해야 에너지밸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기자동차 문제는 어떻게 거점들을 육성할 것인지, 서해안 시대를 어떻게 개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네. 현실적인 지역 공약도 내놓아서 저는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전북 유권자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죠. 저는 이제 여기 이곳 광주 북구 갑이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얘기나 이 민심을 이렇게 보면 첫째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가진 쪽으로 지지가 몰려가는 것 같아요. 보면 예. 누가 할 수 있느냐? 네. 일단 그 옛날 등소평이 말했던 흑묘 백묘 쥐 잡는 잘 잡는 고양이가 어쨌든 우리 쪽이다. 뭐 그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하고 연대나 그쪽과 화합을 얘기를 하면 호남 쪽에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뭔가를 같이 하겠다,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국회에 있다 보면 국회 선진화법 조항 때문에 3분의 2, 180석 이 조항 때문에 어쨌든 뭔가 이 좀 조용하게 또 체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하고 협력을 강조하면 지역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느껴진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련의 호남에서 이제 여러 주자들 문재인, 이재명 또 안희정, 저희 당의 또 안철수 이런 굉장히 부침이 심한 상태고 지금 탄핵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냥 편편한 상태에서 다들 다시 그냥 조용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민심은 어느 쪽으로도 지금 쏠리지 않고 그냥 다시 평평해진 상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경진 의원님 짧게만 이야기해 주시죠. 말씀 하나 주신 게 있어서 정말 제가 뼈저리게 좀 느낀 것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의도로 압박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의 진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의도 정치의 무능과 정치의 무능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더 이상 전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 속에서 해법과 방도들을 찾아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게 정치권의 도리다. 예. 그런데 그 야당의 경선이 다 끝나면은 일단은 뭐 탄핵이 모멘텀이었고 두 번째 경선이 끝나면은 이른바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식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이 부분들은 혹시 밖에서 보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경선 과정에서 연정을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지금 말로만 대연정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말로는 비판하면서 행동으로 대연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인범부터 시작해서 오늘 김광두 소장까지 박근혜 정권 탄생의 1등 공신까지 영입을 하셨어요. 이미 선거 과정에서 대연정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데 과연 이걸 호남 유권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두 연정, 말로만 연정과 행동으로 연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번 대선은
보수에 제대로 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최초의 선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극우 보수, 이른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극우 보수를 제외하고 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보수 유권자가 보수 후보를 갖지 못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인데 아마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건 안철수 전 대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이 호남 민심과 같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뭇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호남의 유권자들은 명확히 누가 권력 교체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힘이 센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세론이 굳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변수는 이거죠.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니까 이 권력 교체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 대세론이 자칫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거나 지금 사실 호남을 제외하고 영남은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힘들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아마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나 다만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명하게 기치를 걸면서 권력 교체를 걸고 적폐 청산을 내거는 후보를 선택할 건가? 그런 예비 후보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안정적인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정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할지 그건 좀 호남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에 어떻게 나타날 건가? 보수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호남 외의 다른 정치 지형에서 호남 사람들에게 민심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따라서 민심의 이반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아까 이제 대세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세론도 지금 대세일 뿐이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전망도 한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대표님 말씀에 조금만 이어서 제가 보고를 간단히, 드리면 이게 지금 보수 쪽이 산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 골이 깊을 요소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강력한 보수 후보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결집을 하면 물론 지금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보수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해도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당선은 어려운데 그래도 저쪽이 결집이 되면 이쪽도 결집이 되거든요. 근데 저쪽의 결집 요소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로 선거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도 강력하게 결집이 되지 않고 호남 주민들 특히 전국적으로 이제 진보 성향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심리 기제가 열렸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예, 짧아가지고. 이런 일반적인 분석에 대해서 일견 동의하면서도 여론조사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리고 샤이박근혜 이렇게 칭했던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들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일당 후보들의 뭐 지지율을 통합하면 60%가 넘는다. 이런 건 대단히 저는 이렇게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진영은 집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집결의 강도가 예전만큼 못할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대선은 결국은 3% 내지 5%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야권은 어찌 보면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열적 요소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상존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구도가 그대로 50일 뒤에, 60일 뒤에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아직은 대단히 이른 분석 아니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뭐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정 이야기가 조금 여러 번 지금 나왔어요. 뭐 협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 최근 소식으로 이른바 3당이 대선 때 개헌안 투표를 하자. 뭐 이걸 고리로 해서 합의를 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직전에 또 김정인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했고요. 거기서 뭐 빅텐 드론을 재점화하느니 뭐 분권형 개헌, 뭐 삼지대로 뭐 이야기를 계속 이런저런 이른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뭐 실현 가능성은 또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예, 다음 이야기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요? 오늘 개헌 뉴스가 주요 뉴스로 지금 다뤄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 실체가 뭔가 이게 정말로 연정인가 이게 연대인가 새로운 그러니까 개헌을 이미 국민들은 하나의 헌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당위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는 정치공학적인 요소를 국민들은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내거는 이유는 판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건드려야 그야말로 판이 흔들리는 거고 판이 흔들려야 뭔가 새로운 어떤 이 경선 과정에서의 요동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개헌을 매개로 해서 반문연대 성격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은 그런 의심이 매우 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더라도 권력을 나누어 갖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가 정말로 이번 만약에 개헌에 연대에 담겨 있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후보가 포함되지 않는 빅 텐트라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찻잔 속에 미풍에 그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예, 이어보면은요. 덧붙이시죠. 예. 제가 광주에 와서 토론을 몇 번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국민의당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듣기 싫은 얘기 좀 해야겠어요. 거기에 당의 협상 주체로 국민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국민이 빠지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당이 빠진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폭발력이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논의가 진행돼야 될 이런 개헌 논의가 상층부의 국회의원들의, 정당들의 어떤 그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과연 광주 전남과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어떤 복잡한 셈법이 있기에, 그리고 광주 전남 호남 분들이 이런 어떤 그 개헌 논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불신과 회의가 있고요. 예. 과연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더욱더 확산시켜서 예, 정말 그럴 우려가 중요하게 있다. 개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측면에서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차원 측면에서 시대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저는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님 조금 답변 최소한 겸해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그 가장 최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문재인 후보조차도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까지는 개헌에 예. 관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그 어느 누구도 반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조금 빨리 가느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느냐 그 차이고, 개헌 자체를 하는 것이 마치 반개혁적으로 얘기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이 시대의 화두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든지 좀 멈추게 하고 시대의 국민 정신에 맞는 헌법적 가치에 적합한 어떤 권력 구조로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 네.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대선 국면이고 특히 얼마 전까지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큰 싸움 국면에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이 완벽하게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개헌을 얘기했던 사람들, 또 개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반개혁 세력과 연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예. 하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당연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견은 없어요, 보면. 네. 그래서 그 시점만 가지고 마치 이게 반개혁적인 또 뭔가 많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본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걸 생각입니다. 가지고 네. 또 토론을 하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하고. 김경진 어느새- 의원님의 선의를 믿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예, 잠깐.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이제 듣기로는 오늘 이제 저희 당에서는 김동철 이제 이 개헌특위 간사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 40-50분 정도 상당 네. 정도 개헌에 적극적인 의원들이 있는 걸로 저희는 얘기를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린다.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에 대해서. 네. 제가 5초만 말씀을 드리면 아, 시간이- 그런 흐름들이 예. 오히려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흐름을 막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우리 두 분은 지금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네. 오 교수님과 김 대표님 호남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미처 하지 못한 말씀 있다면 그냥 한 팩트 말씀씩 체크만 하시고 하고 넘어가도록 1분씩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개헌 특위는 2개월 이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당에 빠졌다라는 말씀은 틀린 것 같고요.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60% 중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고 국민투표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걸 안 했다라는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호남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시죠. 네, 호남에 안고 있는 문제, 호남의 소외나 지역 발전의 얘기가
이번 대선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호남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동민 의원께서는 호남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짧은 선거 국면에 호남 발전의 대안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에 대해서 정치권이 화답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호남인 스스로도 우리 문제는 결국 이게 우리 호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풀어야 될 숙제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누가 정말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대승적인 후보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좀 대승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선택을 우리 호남 사람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제 계산해 보니까 20초씩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씩 한 말씀씩 하고 정리하시죠. 네,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요. 대선 후보들에게 꼭 이거 공약 받으십시오. 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단 네, 전에 호남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얼마만큼 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꼭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중요한 얘기. 예. 자, 기 의원님. 대청산과 대통합에 정권 교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장에서 거둔 승리가 정치권의 실패로 나타나지 않도록 반드시 정권 교체의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만 보고 광주 전남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대변인 다 하시는 거 다 오시네요. 네. 자, 오늘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신뢰를 잃은 불의한 권력을 법질서 아래 평화롭게 퇴출시킨 이 기념비적인 경험은 국민, 그리고 그 심부름꾼이 되겠다고는 정치인,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에 두고두고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정권 교체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이때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가고 있는데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바로 호남이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엄중한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